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CFP 상속 설계를 강의할 김영민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이 상속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 민법 파트하고 뒤쪽에 세법 파트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업 승계 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주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책의 볼륨은 민법보다는 세법이 책의 양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출제는 민법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한 6대 4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지식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복합이나 종합사례까지 다 통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5대5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공부의 내용적으로 보면 이 민법의 내용은 거의 AFPK 책하고 거의 한 90%가 똑같습니다. 민법 파트는. 세법 파트는 한 70% 정도가 똑같은데 이제 AFPK하고 CFP의 차이는 이제 계산 문제가 CFP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체감적인 난이도는 민법보다는 세법이 이제 훨씬 어렵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그 책의 내용이나 공부의 난이도나 시험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세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의 볼륨은 얘가 많고 시험은 지식은 이쪽이 더 많이 나오지만 공부의 시간은 세법 쪽에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특정한 파트나 이런 것이 요새는 구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출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섭렵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1장의 상속설계와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험이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한번 보죠. 9페이지에 보시면 1번의 상속과 상속설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한번 볼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상속설계란 고객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이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인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상속설계의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상속설계의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이 될 사망할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애에 대한 대책과 또 사망 이후에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이후에 그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상속설계는 살아있을 때와 사후까지도 다 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이런 상속설계의 기본 방향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시험상 조심하실 게 10페이지 2번 상속설계의 기본 방향에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상속설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상속설계는 상속세 절세 위주가 아니라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속설계를 우리 교재에서 보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무적인 부분이 좀 달라요.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절세를 위주로 합니다. 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에서의 이론적으로는 상속설계는 절세가 제일 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설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생활 대책, 세대 간 부의 이전, 기부 등 가치관의 실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설계 입장에서 장기에 걸쳐 계획을 세워 실행시키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실 게 상속설계라는 게 그렇다고 상속세를 절세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절세하긴 하되
이게 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본인의 노후 생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이나 가치관 실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지 세금 설계가 상속 절세가 메인이 아니다. 이것만 꼭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번에 피상속인의 의지와 계획의 실현 보시면 상속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 상속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상으로 보다 보면 이 피상속인이라는 것과 이 상속인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법의 그 앞쪽에 상속 설계에서 이제 가장 조심하실 게 우리 객관식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채권자와 세무자를 우리 지문에서 표현할 때 이걸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써서 안 보면 내용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꾼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용상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지문이 흘러갈 때는 이걸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꼭 조심해야 되는데 가번의 첫째 줄에서도 상속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시험에 나갈 때는 피자를 빼버리고 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상속 설계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을 위주로 모든 법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게 없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1페이지에 밑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형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최근 들어 A씨의 부친이 건강이 무척 악화되었다. A씨는 어머니와 두 명의 형제가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상속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런데 A씨에게는 10년 전에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형이 있었다. A씨는 행방불명된 형의 상속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A에서도 배웠고 뒤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은 맨 처음에 유언이죠. 그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도 없으면 법정 분할로 가게 돼 있는데 이때 행방불명이 된 형도 상속이 되는 상속인에 해당되죠. 문제는 협의 분할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협의 분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뒷파트에 나오지만 형이 이렇게 행방불명이 됐을 때는 임의적으로 상속인끼리 협의 분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행방불명된 형을 실종 선고를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실종 선고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실종 선고가 판결이 되면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형을 사망시킨 후에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또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뭐 다번의 상속이나 사업 승계 대상의 정리와 분배 계획, 라번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해야 된다. 마번의 상속 대상의 성장과 발전이다. 이렇게 다 있는데 마번의 상속 대상의 성장과 발전은 이제 재산이 자녀한테 넘어간 후에 그 자녀가 그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많이 키울 것이냐.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13페이지에 상속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당사자 의사 실현이 우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피상속인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설계 내용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의사를,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피상속인입니다. 고객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설계안을 우선 마련하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굳이 하고 싶다면 그걸 먼저 해주는 게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고객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고객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속설계안의 마련은 상속설계의 고객을 맞추는 본말이 전된 설계가 될 수 있다. 뭐 가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고객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컨설팅하는 이 CFP 입장에서는, 재무설계사 입장에서는 그 50% 기부하는 것보다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 훨씬 당신이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재산을 자녀한테 상속을 할 때 자녀들의 부도 훨씬 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부보다는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고객한테 그게 더 이익이지만 고객의 진정한 의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의 진정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승계 비용의 최소화 있습니다. 이제 상속을 할 때 여러 가지 잡담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다번에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라.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상속인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상속 집행자나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는 게 그래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상속인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네가 협의 분할하고 집행하게 되면 서로 간에 욕심이 있어서 싸울 수가 있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속설계를 집행하면 훨씬 공정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언 집행자나 상속 집행자를 선임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라본의 설계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의식의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설계사가 이런 설계를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식을 함양하라.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4페이지에 4번에 상속설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여러분들이 배우는 CFP 과목의 6단계 설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15-2페이지 보시면 마블의 제5단계 상속설계 제안서의 실행이 있죠. 거기 1번에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데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설계 내용 중 유언장의 변경은 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무설계사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피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무설계사가 상속 집행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속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재무설계사가 상속설계 이런데 본인이 컨설팅을 하면서 본인이 여기에 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재무설계사는 그 컨설팅까지 했는데 집행위까지 본인이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면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가 있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상속 설계를 완료하고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상속 설계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전 사후 장기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밑에 두 번째 이를 실행하는 유언장의 작성 재산본부에 반영시켜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언장은 살아있을 때 써놓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써놨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재산이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10억을 기준으로 유언장을 써놨는데 나중에 재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겠죠. 유언장 내용을. 또는 뭐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 그럼 배우자는 상속인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유언장을 갖다가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16페이지 2절에 상속설계에서 재무사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속설계를 할 때 과연 재무설계사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죠. 재무설계사는 상속설계를 할 때 절세적 측면에서만 설계하는 것보다 재무설계의 일환으로 세대 간의 부의 이전, 가치관의 실현,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생활 대책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장에서 설계한다. 또한 상속설계는 상속장치 재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상속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필요한 설계다.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해요. 기본적으로 상속설계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이 없어도 상속설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상속설계는 상속세 절세 위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상속설계가 상속세 절세 위주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저소득자는 설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상속설계는 절세 위주가 아니라 상속설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세대 간 부의 이전, 가치관 실현, 본인의 노후 생활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상속설계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노후 생활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가치관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상속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속설계가 필요하다는 이 말과 상속설계를 절세적인 측면으로만 설계하지 마라. 이 내용과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죠? 넘어가시고요. 17페이지에 재무설계사 역할과 범위 보시면 가번에 상속설계 자문의 범위와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몇 줄에 있냐면 6번째 줄 보시면요. 그러나 이거 한번 보세요. 설계 자문과 관련한 법률과 세무 지식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다. 즉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상속 설계는요. 앞쪽 파트는 민법 파트입니다. 뒤쪽 파트는 세법 파트입니다. 민법 파트는 변호사 영역이고요. 세법 파트는 이제 세무사 영역이 되죠. 그죠? 근데 재무설계사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 A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민법 파트는 변호사 영역이라 재무설계사가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세무 파트는 세무사 영역이기 때문에 재무설계사가 하면 세무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남원에 이해관계 상충 및 회피 충실 의무가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상속설계 방안과 재무설계사에게 이익이 되는 상속설계 방안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마지막 보시면 재무설계사는 소속회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고객이 상속설계를 하러 왔는데 이 상속설계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 우리 회사에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은행이다. 근데 이 상품, 이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보험사에 있지 은행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꼭 필요한 보험사에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현실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는 우리 회사 이익보다는 고객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재무설계사의 설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쪽은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딱딱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무설계사의 설계치의 가분에 설계 결과에 따른 책임의 범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설계사가 제안하는 상속설계는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설계 대책을 실행한 결과 고객이나 상속인 승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재무설계사 책임은 없다. 뭔 얘기예요? 우리 고객한테 상속설계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해줬는데 컨설팅을 내가 한 거지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꼭 고객한테 상담한 대로 고객이 해야 되는 강제적인 의무는 없잖아요. 한지 안 하는지는 고객의 선택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상담했는데 고객이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법률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고객한테 손실이 발생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펀드를 가입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폭락해서 펀드에 손실이 왕창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러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이런 거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객과 독립적 재무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설계를 한 재무설계사는 상속설계에서 충분한 정보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재무설계사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설계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원칙적으로 내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3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빠져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조건 3개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고객과 독립적 재무자문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즉 고객하고 상속설계에 대해서 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계약서 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독립적 계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충분한 정보와 위험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금을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안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세계가 금융위기가 와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고객한테 얼른 얘기해가지고 펀드를 해지하든지 액션을 취하도록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설계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죠.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3개, 계약 맺는다. 그 다음에 위험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주의도 취하지 않았다. 3가지를 모두 갖출 때 이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꼭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고. 나머지 전문가 제휴가 있죠. 두 번째 단락에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의 전문가이지만 법률, 세무 등 구체적인 분야의 다른 전문가를 고객의 상속설계자를 활용할 줄 아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은 변호사, 세무는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코디의 역할을 한다. 조언과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해야지 직접 본인이 이걸 실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은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이제 상속설계 준비가 나오는데 21페이지에 이제 1번에 피상속이 나옵니다. 피상속은 이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가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상속설계할 때는 죽은 사람의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상속이라는 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분배하는 건데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제일 먼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첫 번째 나오죠. 피상속인 입장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상속재산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최우선이죠. 우리가 왜 상속설계를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 밑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현황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채권 채무나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속재산 등 미확정 상속재산이다.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상속세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돌아가실 분,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되는데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채권 채무라는 거죠. 즉 돈 빌려주고 돈 빌려온 거 이거 파악을 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미확정 상속재산이라는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미확정 상속재산이 이런 겁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K라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샀어요. 10억짜리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사왔어. 우리 아버지가 K라는 사람한테 10억 주고 사온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그리고 돈 다 줬어요. 돈을 다 줬으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 소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은 다 줬는데 등기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사망한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데 돈은 다 줬는데 근데 이 집 산 사실을 상속인한테 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냥 혼자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확정 상속재산이에요. 이거 상속 재무설계사가 이런 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돈 다 줬으니까 이 아파트 우리 아버지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미확정 상속재산이라고 그러고 재무설계사는 이런 걸 찾아서 재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